안녕하세요. 오늘 바쁘신데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커피랑 또 간식이랑 들고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핸드아웃을 준비했는데요. 다 받으셨죠? 네. 지난번에 그 한정민 선생님께서 해주신 자녀 양육 세미나 1을 이제 들으셨던 분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어지는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걸 계획을 할 때 권사님하고 같이 지난번 거는 좀 초등 아이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 포커스로, 이번 거는 중고등 아이들 포커스로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준비한 내용들이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라는 건 뭐냐면 자녀가 어려도 나와 자녀의 관계, 혹은 부부 사이,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부부로 오신 분들 아니면은 배우자가 여기 안 계시더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아이들이 다 컸는데 뭐 굳이 내가 이런 걸 해야 될까요 하신 분들은 자녀가 30대, 40대, 50대이더라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그 패밀리 카운셀링을 할 때 실제로 이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교회에 계신 그 교사의 여러분들, 나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좀 이런 분 계시면은 그런 분들한테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넓게 나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많은 내용 중에 내가 어떤 거 적용할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저희 가족 사진 이렇게 살짝 아이들 얼굴이 조금 안 보이는 걸로 고른다고 골랐는데 너무 잘 보이나요? 네, 저는 임진옥이고요. 김유진 목사 사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버지니아 메리젠 패밀리 카운셀러 라이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카운셀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스터 학생들을 슈퍼바이저 할 수 있는 어프로브드 클리니컬 슈퍼바이저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5월에 카운셀링의 슈퍼비전으로 PhD를 받았고요. 지금 메리마운트에서 그 카운셀링을 공부하는 마스터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정민 집사님께서 가족 사진을 넣었길래 저도 넣긴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빠 설교에 레퍼런스 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엄마 세미나에 오늘 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아이들이 브레이크에 이렇게 교회 오면 의미심장한 눈길로 쳐다보지 마시고 누군지 모른다 하는 것처럼 그냥 싹 지나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를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성인 정신건강 실태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 유형,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유형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좀 주의할 사항 또는 중요한 내용,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The Whole Brain Child라는 책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화면을 띄워드릴 건데요.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판도 제가 미국에선 어디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번역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에 굉장히 뇌과학 트렌드랑 같이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책 내용의 대부분을 발췌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말씀드린 대로 주보에 있는 것처럼 가족 회의하기. 내용은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가족 회의는 어떤 세팅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지 않으면, 예를 들면 초등학교 좀 성숙한 아이라면 저학년도 되고요. 고학년부터 큰 아이들까지.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 대상이라면 커퓨 가지고 싸웁니다. 아이는 나는 12시에 집에 오겠다. 엄마 아빠는 커퓨는 10시다.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컴프로마이즈, 중간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제가 상담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커플 상담이나 패밀리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패밀리 상담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80대 부모님과 그 다음에 50대, 60대는 아니었네요. 50대, 40대 성인 자녀 4명, 5명 있는 가족을 상담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30대, 40대, 50대 부모님과 어린 청소년이죠. 어린 초등학생 자녀 아니면은 청소년 자녀, 이렇게 가족 상담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교육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실제로 세션 안에서 클라이언트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것, 그다음 플러스 제 클리니컬 경험까지 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요, 이제 미국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고등학생 대상, 모든 고등학생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만 대상인 건 아닙니다. 요거는 CDC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2021년에 10명 중에 4명 이상, 그러니까 42%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슬프거나 절망적인 감정을 느꼈고 3명 중 1명, 한 29% 정도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21년에 5명 중 1명, 22%의 학생들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고 10명 중 1명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제 3세부터 17세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린이 청소년을 다 합해서 가장 많이 진단된 정신질환은 주의력 결핍 장애였고요. 그 다음이 불안증, 그 다음에 행동장애,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살에서 17살 사이 15%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겪었다고 나옵니다. 18년에서 19년이요. 요거는 NIH에 있는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뒤쪽에 가르쳐 드릴 쉽게 말하면 코핑 스킬 이런 거죠. 도구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 도구를 드리는데 이거를 사실은 해보시면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심히 들었고 내가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나 부모님들 중에 이런 뭐 우울증 또는 ADHD 아니면은 anxiety 이런 다른 OCD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가정보다는 있는 가정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또 어렵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커플 카운셀링을 많이 하는데 커플 카운셀링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요. 자, 각자 배우자한테 뭘 물어보냐면 너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나한테 얘기해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문제를 있으니까 좀 도와줘라고 왔는데 남편, 너의 부모님 결혼 생활 어땠어? 부인, 너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 어땠어? 그 다음에 너랑 너의 부모님, 너의 아빠, 너의 엄마와의 관계는 어땠어? 이거는 꼭 얘기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인터제너레이셔널 패런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패런이 계속 대를 물려서 내려옵니다. 좋은 것도 내려오고요. 나쁜 것도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나쁜 게 내려오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나의 대에서 끊어야 되겠다. 나쁜 거 우리 아이들한테 주고 싶지 않으시죠? 끊어야 되겠다. 좋은 거를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대대로 신앙을 딱 지켜오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계속 물려줘야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부모님, 이거는 이제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을 경우. 왜냐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무지하게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내가 그런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계속 부모님 싸우는 것만 보고 자랐다든지 아니면 나랑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싸우는 것도 좋지 않은 관계지만요. 관계가 없는 것도 좋지 않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거의 안 하든지 연락을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있죠. 굉장히 표면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그냥 뭐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 괜찮으세요? 네. 별일 없으시고요? 네. 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떤 거를 겪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우리 아이한테 혹은 우리 부부 사이에 똑같은 걸 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질환이 식구 중에 누군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겪어오신 게 어떠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가 앞으로 가르쳐 드릴 게 잘 되는 분들이 나 그거 해보니까 딱 되잖아 이런데 이상한데 나는 안 되던데 이게 왜 이러지? 그러면 집마다 다 다릅니다. 일단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잖아요. 걸작품은 왜 걸작품이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쵸? 모조품이 많고 똑같은 게 계속 많은 거는 걸작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다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도 다르죠. 겪어온 것도 다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죠. 그래서 옆집은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적용이 다르실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쉽게 되실 수 있지만 쉽게 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쭉 가르치는 사람이고 계속 가르쳐 왔으니까 저는 잘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노 카멘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성인의 정신건강 실태인데요. 여기 미국에 사는 성인입니다. 다시 이제 여러분이 다 속한 거겠죠. 18세 이상의 22.8% 정도가 정신건강 질환을 가지고 있고 Any Mental Health Illness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절반이 안 되는 정도가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요. 정신건강 서비스. 그 다음에 그거는 NIH에서 나온 자료고요. 밑에 있는 건 US 팩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미국의 21년에 불안증이 32%,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남성은 24%, 그 다음에 여성은 23%가 우울증, 남성은 21%가 우울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통계에 따르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20% 조금 넘게는 이런 문제가 있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런 건 뭐 어디 있어라든지 뭐 그거는 내가 모르는 사람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평생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부모의 양육 유형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너무 글씨 많은 걸로 쓰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쉽게 정리된 그림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한국말로 된 자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온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사이테이션을 일단 넣긴 했는데요. 요 4개 중에 여기 보시면 빨간 선, 파란 선이 보이시죠? 위로 갈수록 애정이 높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통제가 높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가를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게 권위적 유형 이거거든요.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은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요. 그다음 이쪽은 허용적 유형은 너무 사랑해요. 근데 통제는 없습니다. 그다음 이쪽 방임적은 애정도 없고 실제로 마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표현이 안 되고 통제도 하지 않습니다. 독재적 유형은 말 그대로 통제만 합니다.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 허용적 유형을 보면 애정이 많고 반응적인데 통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감은 높아요. 그럼 좋은 것 같죠? 근데 뭐냐면 규율을 무시하고 제멋대로인 성격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나 밖에서 조금 자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방임적 유형은 뭐냐면 애정도 없고 무관심해요. 그리고 엄격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가 독립심도 없고 의존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요. 그다음 독재적 유형은 엄격한 통제 규율 이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성도 부족하고 의존적이면서 또 반항적이고 인간관계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권위적 유형이잖아요. 또는 민주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정도 높고 반응적이고 그다음에 일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자신감도 높고 책임감, 사회성도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볼게요. 독재적 유형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독재적 유형은 말 그대로 독재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늘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독재자가 뭐 친절하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보셨죠? 부정적인 반응. 아이의 감정 표현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비판하고 감정을 비난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의 판단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감정도 옳고 그른 거를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올바른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가 올바른 행동인지는 알려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함. 이거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얘가 성격이 별로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아이의 복종. 너는 무조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자주 하는 말. 독재적인 부모가 자주 하는 말. 안 돼. 그만. 내가 안 된다고 했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네거티브, 저지멘탈, 크리티컬, 컨트롤링, 매니퓰레이티브 이게 다 섞인 그런 유형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4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딱 요거 하나라기보다는 약간 요것과 요거의 중간 요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허용적 부모는요, permissive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고요.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부정적 감정이 빨리 사라지도록 하고 감정을 무마하려고 기분 전환거리 제공합니다. 아이가 울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을 여기 사탕 오 많아 보자 이렇게 그냥 휙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울거나 아니면은 뭐 삐져 있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부정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의 의도는 뭐냐면 도와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우리 아이를 내가 빨리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탕도 주고 TV도 보여주고 이렇게 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감정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음, 감정을 놀리거나 농담 삼음, 그 다음 나쁜 감정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우리 아이를 빨리 여기서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놀리거나 농담, 아유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지고 그러니 그게 울 일이니? 아유 참 네가 몇 살이니? 뭐 이런 거 좀 들어보셨죠? 본인이 하셨거나 아니면 옆에서 하셨거나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은 그래 다 해줄게. 네가 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 네 맘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방임형 부모는 쉽게 말하면 약간 아이를 neglect 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 돌보지 않는 거를 말하거든요.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큰다고 생각함. 이것도 제가 주변에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세요? 제가 실제로 상담한 그 미국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큰다고, 자기도 그러면서 컸다고. 근데 나 잘 컸지 않냐고. 근데 제가 더 놀라웠던 거는 지금 본인을 잘 컸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게 저는 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잘 컸다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쁜 감정도 허용하고 격려함. 허용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감정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많은 감정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주셨는데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쁜 거냐면 나쁜 행동은 있을 수 있지만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괜찮아요. 근데 그 감정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도하거나 대안을 찾아주지 않음, 행동에 대한 지침을 얘기해주지 않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요구와 행동을 무제한 허용함. 다 해 이런 거. 그 다음에 감정은 다 분출해야 한다고 믿음. 그래 화낼 때는 그냥 폭발시켜. 그래야 없어지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지 않음. 다 비슷한 얘기죠. 자주 말하면 피곤해. 그 다음에 네, 저리 가. 네. 아니면 나도 힘들어, 나도 몰라, 뭐 이런 거 있죠. 아마 이것 중에 몇 개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바쁘실 때 피곤해 몰라 뭐 이런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사람이니까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이제 제가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가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은 유형인데 나는 이 3가지 중에 어떤 걸 좀 갖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요게 추천드리는 양육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대화하려는 자세. 피곤하시겠죠. 뭐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간에 아니면은 집에서 그냥 전업주부를 하시든 간에 우리 늘 바쁘잖아요. 요즘에 안 바쁜 사람 있나요? 안 바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다 바쁘시잖아요. 네. 근데 항상 대화하려는 자세 자체가 나의 멘탈 에너지, 그 다음에 피지컬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저녁 때 좀 충만하게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저녁에는 거의 엄마 아빠도 거의 패스아웃 할 준비가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항상 대화하려는 자세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훈육하면서 자애로운 태도. 그러니까 사랑과 훈육을 같이 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 밸런스. 이게 사실 이런 게 수학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50, 50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조금 더 많고 어떤 때는 이쪽에 좀 더 많은데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중간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 사랑 표현하고 자유롭게 풀어주지만 지켜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다. 이것도 가족 회의를 통해서 좀 패밀리 룰을 세팅하시면 너무 좋아요. 가족 회의를 통해서요. 엄격한 태도, 모든 감정은 허용하나 행동은 제한. 화가 날 수 있어. 그렇지만 화가 난다고 친구를 때리는 건 안 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네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거 다 중요해. 화났구나. 그것도 중요해. 짜증났구나. 그럴 수도 있어. 이거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허용하는 것과 동의하는 건 다릅니다. 아니 왜 화가 난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아니 나는 얘가 도저히 이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런데 이거를 허용한다고 하는 거는 맞아 네가 화가 날 만하지 라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네가 화가 났다는 건 내가 알겠다. 요거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한국 부모님들 중에 이 허용 혹은 인정 혹은 이제 그 튠인이라고 하죠. 그 감정을 연결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국 부모님들 중에 특히 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내가 그거를 인정해 주는 순간 너 화났구나라고 해주는 순간 그걸 마치 인커리지 해주는 것처럼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쁜 거니까 아예 싹부터 잘라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싹부터 잘라면 당장 기분 바꿔. 이건 화낼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느껴야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자기 여기 집사님한테 집사님 행복하게 느끼세요 당장. 그런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에 막 이렇게 뚜껑 열렸던 적 있으시죠? 보니까 다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라 뭐 하루에 몇 번씩도 열려지는데 뚜껑 열렸는데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가라앉아 그러면 이렇게 기분이 쑥 내려가던가요?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카운셀링 티오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stay with that feeling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이해하는데 되게 좀 어려웠어요. stay with that feeling이 무슨 말이야? 이걸 빨리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프로세스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프로세스라는 거는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행동은 안 되지만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은 프로세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하죠? 디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를 자꾸 섞어 쓰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한국말 0.5, 영어 0.5 이렇게 합해가지고 언어가 1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예를 들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기분을 좀 돌리려고 내가 게임을 막 했어요. 신나게 게임 했어요. 게임이 끝나면 그 화났던 감정이 다 없어지나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화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지 않게 이거를 건강하게 내려주는 방법이 포인트입니다.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을 허용하고 좋은 기회로 여김. 아이가 여기 막 월마트에서 들어 누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나 저거 사달라고 막 가끔 그런 애들 혹시 보시나요? 마트에 가시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시고 본인이 내가 그 아이의 엄마 아빠라면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 당장 안 일어나? 당장 안 일어나 이렇게 해서 끌고 나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우리 아이가 그런 거를 표현했을 때 요거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훈계하지 않고 그대로 공감한다. 공감한다는 거는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지금 네가 많이 짜증이 났구나. 슬프구나 라고 네가 그렇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 나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고 도저히 네가 왜 그렇게 느낀지 이해는 안 되지만 네가 이렇다는 거를 알았어. 그게 공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아 그럴 땐 그렇게 느껴야지. 그럼 친구가 네 말을 씹었는데 짜증 나지. 그럴 수 있지 라기보다는 확인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나중에 답장할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화낼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안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봐주는 겁니다. 그다음 대안을 제시하거나 함께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주고 격려한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아니면은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라고 묻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뭐를 하냐면은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계속. 제가 상담을 할 때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어제 아빠가 화가 났대요. 엄마가 화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뭐 렉처링을 뭐 20분, 30분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랬는데? 자, 대답 맞춰보실 분. 이 아이의 대답이 뭘까요? 한 명이 아닙니다. 몰라요. 몰라요. 20분, 30분 얘기했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뭐라는데? 몰라요? 자, 그럼 그 다음 퀴즈 나갑니다. 왜 모를까요? 그렇게 오래 얘기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공감이 안 됐어요. 또? 집중을 안 해서. 맞습니다. 네.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이에요. 이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요. 자, 커뮤니케이션의 법칙이라는데요. 제가 이걸 알고 참 그 클라이언트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쪽에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분을 위해서 영어로도 썼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은 말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톤 오브 보이스, 목소리 톤, 그 다음에 바디 랭귀지까지 다 합쳐서 커뮤니케이션 100%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나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에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를 이렇게 드릴게요. 이제 아이가, 여러분이 엄마나 아빠가 카우치에 앉아서 이제 폰을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스쿨버스 타고 집에 들어옵니다. 다다다다 들어와서 엄마 나 잉글리시 A 받았어 라고 그랬어요. 그럼 폰을 놓고 예 하고 가서 펄쩍펄쩍 뜁니다. 이게 엄마 A예요. 엄마 B는 이렇게 그래 잘했어. 그럼 아이가 어떻게 느낄 것 같으세요? 아이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빠요? 왜 나빠요? 잘했다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예요? 잘했다고 그랬는데. 잘했다는 말은 7%잖아요. 근데 나머지 93% 톤 오브 보이스. 잘했어. 이게 아무 톤의 변화가 없죠. 바디 랭귀지. 그냥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요. 폰만. 눈도 안 마주쳐요. 93%는 이런 태도가 아이한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으세요? 못했어란 뜻인가요? 아니, 잘했었는데 뭘까요? 관심 없어 그거죠. 관심 없어. 잘했어. 그러거나 말거나 나한테 별로 중요한 일 아니야. 아이는 그거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했다고 했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잘했다고 말했는데. 요거를 아시게 된다면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부부간에 아이와 아니면 교회에서 옆에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기분이 뭔가 묘하게 나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요? 톤 오브 보이스나 바디 랭귀지에서 온 것 때문일 거예요. 여기 교회 주일날 나오셔서 여기 누구한테 막 욕하시거나 막 기분 나쁜 거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다 굉장히 나이스하게 천사처럼 웃으면서 좋은 얘기 두고 받으시죠? 근데 기분이 왜 나쁘신 거예요? 톤이나 바디 랭귀지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 없어. 이거나 글쎄 뭐 나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뭔가 부정적인 거. 아니면 당신이랑 별로 얘기하지 않은데요. 뭐 이런 거. 이런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마음속에 내가 좀 관계가 좀 껄끄럽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아이가 여럿이 있으면 어떤 아이는 나랑 딱딱 잘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아이는 너무 안 맞아 나랑. 이런 아이도 있으시죠? 좀 힘든 아이, 나랑 안 맞아서 힘든 아이. 그런 아이 혹은 교회나 친구 중에서 뭔가 껄끄럽고 내가 기분이 조금 별로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그 사람 톤이 문제였는지 바디 랭귀지가 문제였는지. 바디 랭귀지라는 거는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와서 쫑알쫑알쫑알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는 계속 설거지를 해요. 그래서 치우고 막 그러면 아니 듣고 있다고 계속 아이가 짜증내서 딱 가면은 듣고 있다고 계속 해. 그리고 또 가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화를 할 때는요. 첫 번째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 되고요. 몸의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야 돼요. 근데 청소년이나 초등학생 있는 자녀 있으신 분들 아이 뒤통수에 얘기하거나 옆통수에 얘기하거나 문 닫혀 있는데 얘기하거나 건너방에 얘기하거나 이런 거 자주 하시죠? 들었니? 들었어? 그러면 저쪽에서 또 대화나 와! 이렇게 얘기 옵니다. 그죠?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아이가 언제? 라고 얘기하거나 몰라? 기억 안 나? 당연하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앉아서 눈을 마주치고 조곤조곤 차분하게. 오늘 내용이 많은데 뭐가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럼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calm and firm.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calm and firm. 목소리 높이시고 계세요? 그러면 당장 말하는 걸 그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니까요. calm하게 그리고 firm, 단호하게. 이렇게 우물쭈물 긴가민가 이런 토로 얘기하시면 아이가 별로 안 중요한 건가 보다. 엄마도 잘 모르나 보다. 아빠도 확신이 없는가 보네. 그럼 아이가 그걸 신경을 쓰지 않아요. calm and firm.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거를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계속 영어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 몰랐는데 이걸 한국말을 찾아보니까 파국의 징조래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파국에 이르릅니다. 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닥터 가트맨이 굉장히 유명한 패밀리 테라피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패밀리 테라피 경험이 40년이 넘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둘이 하는데 이 40년 동안 부부 상담한 거를 이 사람이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걸 데이터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뭐를 만들었냐면 왜 어떤 커플은 행복하게 계속 살고 어떤 커플은 세퍼레이트 하거나 이혼할까? 행복한 커플과 행복하지 않은 커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했는데 이거를 발견했어요. 비판, 방어, 조롱, 경멸, 담쌓기, 회피가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unhappy인 거고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비판, 방어, 조롱, 경멸, 담쌓기, 회피.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대부분 이제 그 스타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 비판하는 사람은 주로 쭉 비판을 하고요. 이제 비판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뭘 할 것 같으세요? 방어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조롱, 경멸이 사실은 이 중에서 제일 나쁩니다. 조롱, 경멸이 부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끝이 보인다는 뜻인 거예요. 정말로. 그 다음 담쌓기, 회피는 뭐 셧다운, 스톤홀링, 뭐 동굴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말도 안 해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것도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판이라는 거, 제가 지금 이제 부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느 관계나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금 큰 자녀가 있으시다면 나는 우리 큰애랑은 괜찮은데 작은애랑은 너무 힘들어라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 부모님이 비판을 하고 아이는 방어하거나 조롱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첫 번째 비판하고 방어. 비판을 하니까 방어를 해요. 그러면은 누가 멈춰야 된다면 이게 이론상으로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자, 둘 다 멈춰 끝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멈춰야 된다면 누가 멈춰야 될 것 같으세요? 비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판은 공격이에요. 방어는 창으로 막는 겁니다. 이 막는 사람은 창을 내릴 거예요. 언제? 공격이 없을 때.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고 부부 사이에 이게 많다고 했으니까 나랑 남편이랑 나랑 우리 아내는 뭐가 더 많은가 해서 내가 비판이다 생각하면 비판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도 디펜시브 하거나 스톤워를 안 합니다. 대부분 이제 부부 상담을 해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비판적이고요. 남자분들이 방어하거나 담쌓기, 회피 이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줄이는 방법은 비판을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전에도 TV 보니까 저는 틀린 말 안 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아니 비판이 아니라 나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팩트. 그런데 오은영 선생님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방송 보신 분 계신가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 보고 그런 걸 배려가 없다고 말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팩트가 아니고 배려가 없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좋지 않은 관계겠죠. 좋은 관계라는 거는 배려가 기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팩트만 얘기해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비판을 한다 생각하시면 그거를 낮추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도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사람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든지 자녀와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pursuer,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은 withdrawer,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계속 원을 그려요. 한 사람 계속 쫓아가요. 한 사람 계속 도망가요. 제가 5살짜리 아이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퍼펫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 나는 아빠야, 네가 엄마야, 네가 엄마야. 자 엄마랑 너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있어. 자 네 엄마 아빠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5살짜리 애가 첫 마디가 자기가 엄마잖아요. We need to talk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마디로 집의 분위기가 어떤지 딱 알 수 있겠죠? We need to talk이면 엄마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하자고 그러고 아빠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멈춰야 돼요. 그러면 엄마는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멈춰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쪼는데도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심지어 이것도 안 하면 말을 하겠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도망가던 사람이 와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사람은 이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게 뭐야? 뭐 죽일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근데 사실은 이게 뇌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뇌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책이에요. 이쪽 영어 버전 요거는 이 댄 시갈 이거 한정민 집사님이 지난번에 하실 때도 요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요거는 아마존에서 바로 사실 수 있고요. 요게 한국어 버전이더라고요. 제목이 달라져가지고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한국어 버전인데 한국어 버전은 뭐 원하시면은 알아서 찾아서 주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책에 나온 12가지 혁신적인 전략 요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이제 사람의 뇌인데요. 이제 이것도 지난번에 한정민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한정민 집사님 슬라이드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 밑에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새로운 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안전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파충류의 뇌, 사람의 뇌는 제일 밑에 있는 파충류의 뇌가 언제든지 제일 먼저 트리거가 된대요. 무슨 일이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 버릇처럼 안전한가? Fight or flee니까 내가 이거를 싸워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는 거고요. 그게 we need to talk 하면서 쫓아가는 엄마일 수 있겠죠. 나는 분명히 못 이겨. 도망가는 게 상책이야 라고 하면은 도망가는 아빠가 될 테죠. 그 다음에 공포, 불안. 이것도 다인데요. 사실은 위에 있는 사고의 뇌가 작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한정민 집사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거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다.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여기부터 일단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싸울 건가 도망갈 건가 반응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쓰기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쓰셨다고 하더라도 안 쓰고 위에 있는 거를 자꾸 쓰려고 하면은 뇌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트리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립니다. 자, 사람에는 좌뇌, 우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좌뇌는 언어, 논리, 이성이죠. 우뇌는 시각, 직관, 감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관장하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쉽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드리면 예를 들어 아까 예로 다시 돌아갈게요. 월마트 바닥에서 막 이러면서 나 저거 사줘 하는 아이는 떼를 쓰고 엄마가 안 사줘서 화가 났겠죠. 뭐 슬플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우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죠. 그거를 우뇌가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좌뇌가 마비 상태입니다. 마비. 좌뇌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월마트야. 사람들이 지금 다 너를 보고 있어.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네가 지금 5살인데 7살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 대화 시도해 보실 분?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럴 때는 그냥 데리고 나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뇌가 너무나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저쪽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너는 왜 그걸 생각을 못하니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른도 그렇습니다.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뇌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뇌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우뇌가 침착하게 돼서 calm, peaceful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아이가 막 울고 떼쓰고 하는데 네가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전에도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 막 설명하고 그 순간에 아이를 가리키는 거는 헛소리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드리냐면요. 아이가 얕은 물이지만 아이가 논다고 들어갔는데 빠졌어요. 허우적허우적합니다. 그 순간에 수영 가르치실 분 없으시죠?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꺼내야죠. 아이를. 꺼내서 아이가 진정하게 도와주고 아이가 괜찮은 다음에는 같이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아이는 물에 빠졌다. 내가 이 순간에 수영을 가르칠 것인가 안 가르칠 것인가 안 해야죠. 그 순간에는 가라앉히게 도와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핵심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12가지로 할 수 있는가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시 아이가 뭐 떼쓰고 울고 불고 난리예요. 막 사람들 쳐다보고. 그럼 이제 엄마도 같이 이제 이렇게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엄마도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엄마도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가라앉히는 데 집중. 나도 가라앉히고 아이도 가라앉히고. 만약에 그게 집이에요. 집에서 뭐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 뭘 하려는 순간보다는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엄마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 엄마 가서 화를 좀 진정시키고 다시 올게. 그때 얘기하자. 그게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아이한테 그거를 몸소 하는 거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한국말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오셨을 때는 우리 누구를 머릿속에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셨다면 잘못 오셨습니다. 저의 결론은 여기 오신 부모님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겁니다. 이거는 한국 속담이 그거랑 똑같아요.
이 바닥 개가 엄마는 옆으로 걸으면서 아이한테 너는 왜 옆으로 걷니?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하는 거 똑같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못하시면 아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엄마가 먼저 엄마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얘기하기 힘들어. 엄마 조금 가서 진정하고 다시 와서 얘기할게. 근데 욕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다시 와서 얘기할게는 틀림없이 다시 와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럼 애들이 아싸 끝 상황 종료 얘기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시 와서가 어떤 사람들은 가라앉히는데 30분이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몇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을 좀 파악해서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하고 했으면 꼭 지키셔야 돼요. 만약에 그날 저녁에 뭔가 안 됐으면은 그럼 내일 해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뭔가 너무 하거나 할 때는 말하지 말고 일단 가라앉히고 나중에 와서 다시 차근차근 얘기해서 뭐냐면 프로블럼 솔빙 뭐가 문제였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예방할 수 있는지 요 얘기를 하시는 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2개 스텝 중에서 첫 번째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제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포인트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우뇌와 연결. 아이들이 큰 감정을 경험할 때 주로 우뇌를 사용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논리나 언어를 통한 접근, 설명, 티칭, 렉처링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좌뇌 전략의 한계. 아유, 별거 아니야. 됐어. 괜찮아. 자, 가자. 뭐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 공감, 우뇌를 사용하여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고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논리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나중에 넣었는데 이게 아니고 저는 그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요 표 사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모션 차트 같은 거 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아이랑 재밌게 먼저 고르셔도 좋아요. 엄마가 이거 살 건데 어떤 게 마음에 들어? 해서 이런 거를요. 거실에 걸어놓고 아이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때 자, 이 중에서 너는 뭘 느끼고 있니? 그러면 I'm mad. 그럼 그냥 mad가 아니고요. 그 안에 굉장히 세분화된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처를 받거나 이쪽에 hurt, lonely, upset, down, miserable, tired, crushed, left out, sadness 이런 거를 그냥 아이들은 화났어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worried도 worried인지 shy인지 afraid인지 stress든지 다 사실은 다르거든요. 이 감정을 세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mad보다는요. 제가 마스터 다닐 때 그 노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자 교수님이셨는데 평생 이제 카운셀링 하시면서 내가 오랜 생활 동안 카운셀링을 해보니까 남자 클라이언트들은 말이야 감정을 3개밖에 모르더라. 자, 맞춰보세요. 화난 거, 그 다음요. 죄송합니다. 배고픈 건 없었습니다. 다른 거요. 기쁜 거, happy. 그 다음 하나 더. sad. 네. happy, sad, mad 3개밖에 모르더래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근데 여자들은 와서부터 그래서 how did you feel? 그러면은 감정 단어가 막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 3개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이거를 세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I'm just mad가 아니라 mad가 아니고 left out이라면 왜 what made you feel that way? 왜 left out 하게 느꼈어? 그럼 뭐가 원인이지? 라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세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놀이처럼 재밌게 하시면 좋아요. 그랬구나. 자, 그럼 이 앞에 와서 이 중에 어떤 거야? 그럼 나는 이거 이렇게 포인트하게 하시면 돼요. 그거를 부모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엄마 오늘 I had a long day. 오늘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엄마는 지금 이거 느껴라고 먼저 보여주시면 더 좋아요. 그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랑 놀이처럼 이거를 감정에 내가 지금 느끼는 게 이거구나.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명은 어떤 순간을 얘기하면서 그때 How did you feel? 하고 물었더니 이 중에서 10개를 고른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 mad만 고를 수도 있지만 10개를 고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된 우뇌가 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화내지 마, 화낼 게 아니야, 자 다른 거 하자 라고 하면은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아빠가 가라앉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이한테 코핑 스킬을 가르치는 거죠. 이 아이는 이거를 평생 사용하면 이모션 레귤레이션이 아주 잘 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디에 있었지? 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늦은 저녁 시간이에요. 엄마가 밤에 쪽지 안 써줘서 화났어. 그리고 나 숙제하기 싫어. 자, 대답. 뭐라고 하시겠어요?
평소에 하는 대답을 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토대로 약간 모범 대답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너 화났구나. 아, 네, 한 대 치시게요? 아, 빨리 해. 네, 제가 여태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반응 많지 않을까요? 그냥 가서 자. 아, 피곤해, 피곤해. 밤 다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가방 가서 자. 이런 건데, 이제, 저 이렇게 반응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숨 나시죠? 아,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첫 번째는 화날 수도 있지. 그래, 쪽지를 엄마가 이렇게 써줬었는데 안 써줘서 화날 수 있지. 그러면은 너는 뭐를 원하니?가 초점이야. 오늘 밤에 해줄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숙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얘기하자. 엄마가 조금 더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힌트는 조금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좌뇌로 다시 방향 제시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이렇게 됐을 때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제 이성적인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아요. Is this a good time to talk?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다 영어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s this a good time to talk? Are you ready to talk?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가서 엄마가, 아빠가 나는 진정이 됐어요. 난 이제 얘기할 준비가 됐어요. 아이가 뭘 하고 있는데 가서 갑자기 막 얘기를 시작해요. 그럼 애는 갑자기 뭐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항상 교육시키는 거 얘기할 때 첫 번째, 너의 말은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돼. Is this a good time to talk? 그럼 I라고 할지라도 I'm in the middle of something. 나 뭐 하는데 친구랑 텍스트 중인데 혹은 숙제하는 중인데 나 뭐 영화 보는데 음악 듣는데 그게 중요하니? 엄마랑 얘기를 해야지. 엄마 이게 왔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그래? 그럼 when is good for you? 물어보셔야 돼요. In 5 minutes? 10 minutes? 아니면 at bed time?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좀 정할 수 있게. 아이가 뭐지?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안 하던 걸 하시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버릇이 돼서 우리 얘기할 때는 시간을 정해서 같이 그래서 아이도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심각할 것 같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갑자기 폭발하지 않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가 와가지고 막 뭘 얘기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죠.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잠깐만 아니 지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나 말하고 있는 중인데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되면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s this a good time to talk? 그걸로 꼭 하셔야 돼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부모의 평정 유지하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울면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자, 보통 뭐라고 하세요? 괜찮아. 또 얼른 일어나. 얼른 일어나. 모범 답안은 다 저기서 나오네요. 어떤 집이신지. 얼른 일어나. 괜찮아. 또 뭐? 아프겠다. 역시. 자, 그럼 이제 괜찮아졌잖아. 울지 마. 조심했어야지. 이것만 해줘. 조심했어야지. 애가 왜 이렇게 칠칠맞아? 왜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조심하라고 말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왜 넘어지고 그러니? 여기 뭐가 있다고 이런 건데. 자, 이 반응을 보시면 또 한숨 나오실 수 있습니다. 안 해보신 분은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프겠네?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프겠네? 그 다음에 엄마가 봤는데 달리다가 발 걸려서 넘어진 것 같던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지?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가 와줬어요. 그 다음에 맞아. 엄마가 널 안아줬지? 그럼 이제 좀 기분 괜찮아?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하면서 포인트는 뭐냐면 감정이 천천히 가라앉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20대 분은 안 계시죠? 다들 젊어 보이셔가지고 30년, 40년, 50년 사시는 동안 정말 너무 힘들 때도 있고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그거 겪을 거거든요. 뭘 가리키고 싶으세요? 그럴 때 어떻게 그 감정을 처리하는지. 예전에는 어떤 걸 추천했냐면요. 화가 나면 그 베개를 때리거나 무슨 펀치백을 때리거나 이런 걸 사실은 테라피에서 조금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책에서는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베개를 때리더라도 그 공격성이 계속 커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데다가 화풀이 혹은 회사에서 보스한테 깨지고 집에 와서 아이나 이런 실제로 카운셀링 책에 예가 있는 게 그거예요. 보스한테 깨졌어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아내는 애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애는 걔를 발로 차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예요? 하나 시작된 게
온 가족한테 다 돌아가잖아요. 이 화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실제로 가족 상담을 해보면요. 이제 내 가족이 있다고 쳐요.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가족이 왔습니다. 근데 얘가 좋아졌어요. 얘 좋아졌어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그럼 좋아진 게 아닙니다. 문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거는 이 가족 밖으로 나가는 게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가 누구한테 전염돼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거는 전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데 화풀이하지 않고 나한테 또 꾹꾹 참는 것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강하게 가라앉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아까 요거 했고요. 화내지 않고 대화로 이끌기.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상측 뇌, 그 이성적인 뇌를 사용하는 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금방 화가 나는 사람은 밑에 있는 포유류의 뇌, 맨 처음에 뭐였죠?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가 자꾸 트리거 되는 사람인 거고요. 위쪽 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뇌를 균형 있게 사용하려면 이쪽을 덜 사용하고 위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이쪽을 트리거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거 먼저요. 자, 연습. 엄마 미워. I hate you.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네. 자, 여러분 대답. 왜? 왜는 그래도 괜찮네요. 왜? 저 모범 대답 해보시겠어요? 나도 미워. 누구신지 돌아보셔도 됩니다. 또 다른 말. 너 지금 화났구나. 역시 이 사회복지사님 너무 정답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이런 말 잘 안 하시나 봐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쵸? 한 번만 다 그렇게 말했던 거 혼낼 거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애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듣죠? 네. 진짜 화났구나.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실제로 입술을 깨물면서 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해오던 습관이 있잖아요. 진짜 화났구나.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이 책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엄마가 목걸이를 안 사줘서 그러니? 아이들 같은 경우 엄마가 너 슬립오버 못 가게 해서 그러니? 친구들이랑 행업 못 하게 해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 엄마 나빠.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도루묵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목걸이는 파는 물건이 아니잖아 이런 건데 이제 어린아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티네이저 같은 경우에 엄마가 너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 못 가게 해서 그러니? 그러면 그 이유를 이 아이가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쁘면 당연히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엄마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엄마 아빠의 룰이야. 아까 가장 좋은 부모 유형은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다 그랬죠. 이건 엄마 아빠의 룰이야. 할 수 없어. 넌 엄마 아빠의 룰을 따라야 돼. 너 엄마 아빠 돈 쓰잖아. 그죠? 내가 너 먹이고 입히고 다 하잖아. 내 지붕 밑에 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거가 룰이라는 걸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규칙을 좀 세워보자. 엄마 아빠가 이번에 반대한 이유. 그럼 어떤 때는 되는지 아이가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가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아이가 먼저 알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해서 이게 감정이 이제 가라앉은 다음에 하면 되겠죠? 상측 뇌 사용하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에 있는 이성의 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의 경우에는 옷이나 음료 간단한 선택을 하게 해준다. 어린이 청소년은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고 도와준다.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게 세이프티 넷이에요. 이 안에서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밖으로 나가는 건 안 돼요. 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너한테 위험한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위험한 것도 하면 안 돼요. 너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건 안 된다. 이 원을 그려주시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해 주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래서 너는 지금 what options do you have? 그래 네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거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자 1번으로 먼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컨시퀀스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 청소년들은 그 호르몬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갑니다. 즉흥적으로 아싸 나 이거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웁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세 번째 하면 어떻게 돼?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다 달라. 이 결과를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코핑 스킬을 가르쳐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감정과 신체 조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해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서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청소를 하셔도 되고요.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셔도 되고요. 뭔가 미뤄둔 일이 있으면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 좋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해, 자기가 감정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게 하는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은 여기 부모 칸에 보시면 이제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지? 첫 번째, 나 엄청 긴장했구나. 혹은 나 엄청 화났구나. 내가 왜 그러지?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자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또 남한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쟤는 왜 저렇게 화가 났지? 이래서 그런가 보구나. 그렇구나 라고 쟤는 저렇고 나는 이렇고 이거를 서로 이게 공감인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감이란 건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의는 못하지만 쟤는 그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은 옳고 그름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연습이요. 이거 내가 가질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이건 네 거 아니잖아. 다시 갖다 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엄마는 이걸 갖고 싶구나 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너 이거 갖고 싶구나 이런 거예요. 자, 청소년 예를 들어요. 나 학교 가기 싫어. 청소년 아이들 아침에 나 학교 안 갈래. 학교 가기 싫어. 그럼 뭐라고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가. 아니면 못 들은 척해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하던 일 막. 어떻게 하세요? 자, 바른 방법은 학교 가기 싫구나. 뭐라는 거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으세요? 저기 뒤에 계신 분 좀 캄다운 하셔야 되거든요. 캄다운. 자, 그러면은 이게 이게 안 나오네. 제가 답을 안 쓴 것 같아요. 학교 가기 싫어. 그럼 학교 가기 싫구나. 오늘 엄마도 그럴 때 있었는데 아빠도 그럴 때 있었는데 근데 가야 돼. 규칙에는 변함없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 그래 가지마. 이게 좋은 방법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침부터 꼭 그래야 돼. 하루도 제대로 그냥 가는 날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학교 가기 싫구나. 그래 얼른 준비하고 나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웃는 얼굴로 calm and firm. 네가 학교 가기 싫은 건 알겠어. 안 돼.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몸을 움직이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리모컨 사용하기. 나쁜 기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잊어버려 생각도 하지 마 라기보다는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뭘 느끼고 있었고 이런 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아이한테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걸 엄마 아빠가 먼저 하실 수 없으면 아이들도 못하겠죠. 여기서 얘가 나오거든요. 이번엔 네가 나무를 잘라볼래? 딱 미국적인 예죠. 한국에서 나무 잘릴 일 없으니까. 아니요, 그냥 볼래요. 그랬어요. 너 아직도 칼이 무섭니? 좀 잊어버려야지. 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렇게 나오실 수 있잖아요. 공원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왜 하기 싫어하는지 아빠는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뭐 옛날 일인데요. 뭐 아이는 이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언제적 일인데 이렇게 또 이제 바로 렉처링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옛날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랬지. 근데 아직도 그 일에 신경을 쓰는 것 같네. 그때 어땠는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하면서 그 기억이 나빴던 기억이 사실은 덜 나빠지고 해서 쉽게 말하면 트라우마 같은 걸로 남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있겠죠. 회상을 가족의 일상으로 만들기. 오늘 하루 어땠어? 제가 저희 고등학생 둘째한테 하우스school 물어보면 제가 4년 내내 들었던 답 맞춰보세요. 저희 아이는 달라요. 크리에이티브하게 normal. 4년 내내 normal.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하우스school 그럼 good, okay. 그거 당연하죠. 이렇게 묻지 말고 뭐가 좋았어? 이런 거. 친구랑 게임한 거. 또 게임을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너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 부글부글 할지라도. 오늘 안 좋았던 일은 뭐야? 내 친구가 내 문자를 씹었어.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이것도 훈계하지 마세요. 그랬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인커리지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들어주고 행동의 한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그냥 계속 물어보면 그랬어? And then what? And then what? And then what? 그냥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은 지나간다. 지금 화가 이렇게 났는데 또 이따 내려갈 거야. 엄청 좋았지? 근데 또 그게 지나가. 감정은 지나가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자, 강아지가 아이의 물건을 찢었어요.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아이가 막 울고불고 막 짜증을 내요.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 정답. 몇 번을 얘기해. 거기 놓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찢었는데. 저분 오시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네요. 왜 제가 부끄럽죠? 우리 집의 일상에 그 대화가 다 나오는 거 같아요. 네. 거기 놓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 하나마나.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강아지가 네 물건 찢어버려서 어쩌니? 근데 걱정 마. 또 있잖아. 보니까 뭐 방에 똑같은 거 잔뜩 있던데. 그거나 다 똑같구만. 도대체 인형이 몇 개니? 라든지. 거기 뭐 똑같은 거 다 있는데가 아니라 찢어버려서 어떠니? 좀 힘드실지라도 이거를요. 혼자서 자꾸 말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거기다 놓지 말라 그랬잖아가 버리셨던 분들은 이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집에서. 중얼중얼 연습하셔야 돼요. 애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하더라도 연습하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이런 걸 사용하면은 그 작은 아이들은 카운셀링 세션에서 Why are you copying me? 뭐 이러면서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런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반응이 익숙해지게 해주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요소 집중하기. 요거는 쉽게 말하면 센세이션, 바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그 앵거 매니지먼트로 온 남자아이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화가 나면 그 화를 몸에 어디로 느끼니? 요 그대로 물어보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너 화가 날 때 어떤 사람 머리가 아프고요. 위가 아픈 사람이 있고요. 배가 아픈 아이들도 있고요. 뭐 이게 부들부들 떠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얼굴이나 뭐 어떤 신체에 좀 열이 느껴지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넌 어디를 느끼니? 그랬더니 주먹으로 느낀대요. 때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걔가 학교에서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애요. 그래서 이거 주먹으로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주먹이 나가는구나. 사실 신체를 먼저, 왜냐하면 앵거 매니지먼트 0에서 10으로 이게 폭발하는 사람은 그게 이게 살살살 올라올 때는 못 느껴요. 폭발했을 때 나 화났구나. 근데 이미 폭발을 해버렸거든요. 그 소용이 없어요. 그럼 올라올 때 어떻게 느끼냐? 몸을 먼저 알면 돼요. 나는 화가 나면 배가 아파. 얼굴에 열기가 느껴져. 머리가 아파. 이걸 알고 그 신호를 먼저 알아채시면 나 화가 올라오는구나. 그 다음에 화를 가라앉힐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습. 잠이 안 와. 귀신 무서워.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예를 못 넣네요. 기도해서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분 때문에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지금. 내보내주세요. 귀신 없어. 엄마가 답하는데 귀신 없어. 그냥 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떠올리면 무서울 수 있겠다. 그럴 때는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 바뀌면 돼. 이건 이거죠. 영어로 퍼플 엘러펀트를 생각하지 마. 그럼 생각하지 말랬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다 뭐 생각하고 계세요? 보라색 코끼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퍼플 엘러펀트를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와인 멍키. 그러면은 퍼플 엘러펀트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와인 멍키. 아니면 블랙 슈즈. 뭔가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 하는 거는 결국 그거를 계속 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으로 오기. 이게 마음 챙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흡법. 보통 저희가 호흡할 때는 들이셨다가 내셨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4초예요. 4초 동안 들이쉬고요. 4초 동안 홀드했다가 4초 동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홀드 부분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요. 이 홀드 부분에 우리가 숨을 잠깐 참을 때 뇌에 산소 공급이 많이 되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뚜껑 열리시면 또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진정 좀 하고 올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걸 하셔서 진정을 하셔야 돼요. 몇 번으로 진정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몇 분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아이랑 같이 하시는 거 되게 좋아요. 너 지금 화났구나. 우리 숨 쉬는 거 같이 해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웃으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편안하게 하는 장소 상상하기. 예를 들면 작년에 갔던 여름의 바닷가 파도 소리도 들리고
부드러운 바람도 느껴지고 내가 주스를 마시고 있고 그다음 모래사장도 느끼고 5가지 감각을 사용해서 내가 행복했던 기억 같은 거를 떠올리시면 이거 굉장히 도움돼요. 이렇게 가라앉힐 때 아이한테도 이거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재밌었던 거. 그다음에 상상의 장소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점진적 근육 이완법 이런 거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데요.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다 써 있으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제가 한국말로 쳐보니까 거의 안 나와요. 뭐 1개?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영어로 치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요가, 하이킹, 운동 여기 있는 거 뭐든지 좋아요. 아이한테 코핑 스킬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화날 때는 호흡 먼저 한 다음에 이런 걸로 감정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얘기하자. 이게 되는 거죠. 연습. 주사 안 맞을래?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맞지 마. 안 맞아도 되나요? 안 맞아도 돼요? 네가 지금 무섭구나. 그거예요. 잠깐 따끔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보통 뭐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달래느라고. 근데 맞아. 무서울 수 있어. 아빠도 그럴 때도 있었고 뭐 그렇지 않다면은 무서울 수 있어. 자, 눈을 감고 우리 다른 즐거운 생각을 해보자. 아이스크림 먹었던 생각해보자. 뭐 해보자. 뭐 해보자 해서 아이가 앞으로 올 이런 상황에 혼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족끼리 재미있는 요소 늘리기.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거 다 합쳐가지고 뭐냐면 이거예요. 평소에 아이의 기억 속에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행복한 기억을 꽉꽉 채워주신 거예요. 행복한 기억을. 그러면 아이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잖아요. 그때 이 행복한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서 되새겨 보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어요. 이거는 신앙적인 거랑 연결해서도 보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생각하시면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번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하시는 것처럼 평소에 아이와 좋은 기억, 긍정적인 경험 많이 만들어서 꽉꽉 채워 넣어주세요. 부정적인 거를 없앨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걸 많이 넣어주시는 건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각도 생각하게 해주기. 자, 이걸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체크하실 수 있어요. 누가 더 많이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보통 엄마랑 너랑 아빠랑 너랑 얘기할 누가 더 말을 많이 해? 아빠. 그러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반반이거나 아이가 말을 더 많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부모는 저도 그렇지만 자동 훈계조로 엄마가 너를 위해서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의 실패를 엄마가 세이브해 주는 거야. 응?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스피드로 알려주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거 안 통합니다. 그런 거가 통했으면 누가 실패를 하겠어요. 저 선두들 때부터 내려오던 걸 우리가 다 해서 아무도 실패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더 많이 얘기하고 내가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재미있는 말 나올 거예요. 하지마! 게임 그만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우리 아이가 나에 대해서 기억하는 말이 이거였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 뭐야? 게임 더 해. 이거 듣고 싶어.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듣고 싶구나.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양육할 때 양육의 목적은 독립.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양육에 갈아 넣지 마세요. 특별히 전업주부이실 경우에 모든 걸 갈아서 넣지 마세요. 아이가 독립하면 내 삶도 있잖아요. 갈아 넣다가 아이가 독립한 다음에 내 삶을 살면은 그게 안 돼요. 같이 보셔야 돼요. 아이가 독립을 잘 가고 있는지, 그럼 나는 내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랑 큰 아이가 있으면 요거를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이때쯤 이렇게 되겠지? 나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10년 뒤에 내가 직업이 있다면 직업적으로 어떤 모습,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가족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족은 달라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 우리 집은 완전 잘 돼. 우리 집은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회의인데요. 가족회의 할 때 규칙이 있어요. No correction, no interruption.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아이들 킨더가든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When somebody speaks, 그 다음 뭐예요? You listen. 근데 가족끼리 뭐예요? 에이 그건 아니지. 이거 꼭 그 나오잖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인터럽 하지 말고 코렉션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they will have their own turn. 다 똑같이 시간을 정해서 주세요.
누구는 막 10분 얘기하고 누구는 난 할 말 없어.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똑같이 3분씩 이렇게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 그 다음에 자,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할 거야. 모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야? 이렇게. 우리가 가족회의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우리 언제 할까? 우리 식구들 다 참여해야 돼.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할지. 이건 예로 드린 거예요. 누가 회의를 엄마나 아빠가 먼저 하시면 좋겠죠? 한 사람이 이거를 회의록을 좀 써주면 좋아요. 누가 무슨 얘기했는지 간단하게 정해진 대로 얘기하기. 질문 예.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What does an ideal Christian family look like? 네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크리스찬 가정은 어떻게 생겼어? 그 사람들은 뭐 해? 행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다 같이 가요? 라든지 집에서 예배를 같이 들어요? 라든지 같이 기도를 해요? 라든지 아이들이 뭔가 이런 거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가족끼리 같이 하는 건 뭐고 따라하는 건 뭐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크리스찬 패밀리로 우리가 다음 4주 동안에 그러면 우리 딱 한 가지만 정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커퓨 같은 룰을 정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무조건 커퓨 10시, 아이는 안 돼, 난 12시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그건 아니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다 얘기하게 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익스페리먼트야. 우리 가족이 뭐가 잘 맞는지 보자. 그럼 이번 주는 일단 일주일만 10시로 해보자. 그 다음 주 네 말대로 12시 해보자. 그 다음 주에 11시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자. 제가 청소년 상담할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가 아니에요. I want to be a part of the decision. 뭐 결정할 때 내 의견도 좀 반영됐으면 다 들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 이게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12시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12시도 한번 해보자. 일주일만.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How we can meet in the middle. 가운데서 어떻게 만나고 컴프로마이즈 할 것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이가 변해야 엄마 아빠가 변해야 아이도 변하고요. 오늘부터 내가 뭘 바꿀 수 있는지. 내가 오늘 가서 내가 이 녀석을 이걸 바꾸겠다가 아니라 내가 뭘 바꿀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도 일기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뭘 추천드리냐면요. 기도 제목을 한번 다 써보세요. 예를 들면 뭘 쓰냐면 제발 숙제 안 빼먹고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쓰시는 거예요. 학교 제발 지각 안 하게 해주세요. 아침에 신랑이지만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걸 다 써보세요. 계속 써보세요. 그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쭉 나중에 돌아보시면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것도 역사하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참 쓸데없는 걸 구했구나. 굳이 이런 거 안 했어도 되네.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 주실 거라고 믿어요.